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뭐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총선 체제로 제대로 이제 진입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총선 체제로 갔죠. 예. 지금 뭐 공천 관련된 내용, 인재 영입, 뭐 여러 가지 통합 과정 지금 완전히 4.15 총선 체제로 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인재 영입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인재 영입은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19일 마지막 10번째 인재를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10명의 인재와 당원들과의 모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일단 민주당은 이제 인재 영입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한국당과 이제 정의당 예. 그쪽에서 이제 인재 영입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뭐 인재 영입 쪽은 이제 마무리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공약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1호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그래서 예. 뭐 통신비를 제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비슷한 공약도 그렇지. 많이 들었는데 좀 약간 오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 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도 이 정책위와 예. 민주연구원,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어제 밤까지 토론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1호를 뭘로 할 거냐? 예. 지금 뭐 제1호로 청년 문제를 정의당이 선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좀 뭐 여러 가지 여론 환기에서 적절하지 않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예, 예. 무엇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공공 와이파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사실 공약을 재활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좀 새로 신선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뭐 이 공약이라는 것이 그 4년 전에 했던 것이 안 지켜졌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 이제 이것이 신선도 면에서 과연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울 만하냐 고민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비리 논란이 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논란이 좀 있어서 이거가 적절하냐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책위하고 어제 이제 논의를 할 때도 사실 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다고 해요. 예. 그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문제 비리와 관련된 것이 이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 같이 엮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 민주당의 설명이 이런 겁니다. 다리를 놓는데 예. 이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고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소위 예. 경제 민주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리는 놓아야 된다. 다리는 놓아야 된다. 예,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 공공 와이파이 문제의 비리는 또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국민들이 가장 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삭감을 위해서 예, 인하를 예. 위해서는 좀 이런 와이파이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섰던 거죠.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가 저는 1호로 기억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때의 1호라고 딱 짚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당의 이 정책을 만드는 팀에서 네. 이 소위 얘기해서 사법개혁, 자기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 중에 1번이 첫 번째가 바로 공수처 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시만 해도 공약이 대부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1호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1호 공약이다. 여론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1호 공약으로 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총선을 이제 경제 뭐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들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각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예. 513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고 또 SOC나 생활 SOC 같은 곳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런 프레임을 걸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한 이 정책이 예. 실제로 국가 살림을 망가뜨린다. 또 이 부담을 자녀 세대들한테 떠넘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 각을 세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은 사실은 총선 같은 경우에 뭔가
이런 추상적인 공약이 좀 잘 안 먹게 아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정권 교체와 같은 거대한 그 어떤 뭐 시대적 흐름이 있거나 예. 아니면 근데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총선에서 재미를 보기는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과거를 봐도 이게 예.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그 논의 단계를 거쳐서 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이 그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호 공약이라고 하면 뭔가 땡 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뭐 그냥 은근슬쩍 출발한다는 느낌? 음. 상당히 그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예, 근데 아마도 음. 지금 한국당 1호 인재 영입부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예. 박찬주 그렇죠. 대장인데요. 예. 이 1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이것을 잘못 발표하게 되면 예. 또 어차피 잘못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정의당이 이미 여러 가지 예, 그 청년이라 관련된 대책을 또 내놨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좀 겹치지 않으려고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예. 정의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세 청년에게 국가가 3천만 원 지급을 하는 청년 기초자산제. 예. 이게 이제 1호인데 이게 1호 나왔죠. 포퓰리즘 논란에 좀 많이 휩싸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갖다가 그냥 주는 거니까 뭐 예. 이것은 뭐 그동안 경기도에서 했었던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뭐 출발할 수 있는 윤활유를 줘야 된다. 예. 기본적으로 출발선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어떤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이것을 걸려고 할 때는 항상 포퓰리즘으로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이를테면은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금지 뭐 이런 것도 내걸었어요. 예, 오늘 두 번째 공약을 내세우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의 그 부동산 문제도 거론했고요. 그 다음에 월세 지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일단 포커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 공약들이 앞으로도 뭐 줄줄이 나올 테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 이제 공약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공약만 딱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이념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이걸 가리기가 요즘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진보 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그 아이템이었었는데 예. 이때부터 거의 이념적인 그 공약은 없는 것 같아요. 허물어진 거죠. 예. 모두 다 자기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층, 예. 주로 중도층에 있는 거죠. 중도층을 예. 어떻게 확보하냐. 이 지지층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은 대체로 공약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지난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예.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거를 언제 달성할 것이냐, 2020년이냐, 2022년이냐, 그렇죠. 뭐 그거의 차이만 있었을 뿐 다 1만 원을 내놓는 걸 보고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념적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에 내놓는 그 공약도 총선 공약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할 테고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게 청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이쪽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예. 그 지속 가능한 그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아마 그런 쪽에 대부분의 공약이 포커싱이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은 이제 새로 지금 정부 쪽에서 연일 메시지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부동산 대책. 예, 그렇죠. 사실상 저는 이게 공약처럼 느껴져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당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공약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하는 성격들의 얘기들이 여러 뭐 청와대 뭐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제도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고 예. 특별하게 낮추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을 떨어뜨리겠다. 예. 기존의 그 공직자들이나 정권에서는 안정을 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간 것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향이 컸죠. 거기에다가 지금 김상수 정책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또 때로는 매매 허가제를 해보겠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거는 어찌됐든 이번 총선의 승부처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문제라고 청와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법개혁 이후에 최대의 쟁점으로 만들어놨어요. 부동산 문제를. 아마 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려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쯤은 이걸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어떤 목표 지점을 미리 설정해 놓고 가게 되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집값 떨어뜨기로 약속했는데 왜 집값 안 떨어지고 그대로냐,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그 공약이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선 효과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말기에 그랬어요, 상당히. 그렇죠. 이 투자처가 없으면은 갈 곳을 찾아서 돈은 가게 돼 있고요. 그곳이 어떤 때는 펀드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돈의 흐름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좀 너무 어떤 타겟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어떤 공약들이 실제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18세 투표. 이제 올 한 해, 지난번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 이상도 투표할 수가 있게 되면서 4월 15일 그렇죠. 이전 출생 18세 고3 중에서는 매우 소수이긴 할 것 같긴 해요. 한 15만 명 된다고 해요. 15만 명이요. 이 인원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각 정당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정당들도 상당히 부담이 크고 성당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거나 성인으로 이제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학교 안에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에요. 소위 말하는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들. 그렇죠. 근데 정치화가 나쁜 거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관위가 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선관위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거법이 지난 12월 27일에 통과가 된 이후에 곧바로 선관위에서는 그러면 후속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립교사들, 공립교사 외의 사립교사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행위,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이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들, 이것들이 선거법과 위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법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이미 제시했고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법과 다르게, 법과는 별개로 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러한 선거에 대한 방법들을 교실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선거 운동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살짝 문제가 됐는데, 이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선관위 쪽으로 받아가지고 공문을 내렸는데 교사들한테 개인의 SNS에도 올리지 마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강의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SNS를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게 논란도 사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활동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고무줄이죠.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심하라 그냥. 교사들 예. 입장에서도 예. 전혀 언급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선거라는 정치 행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그 고3들, 예. 고3 학생들이 어떻게 이 선거에 임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후배들도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구나, 정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찌됐든 이번에 물꼬가 터졌으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고1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좀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예. 교육부도 지금 네거티브로 접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포지티브 형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전략 공천 지역을 확정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아침에 와서 예. 이해찬 총리로부터 화동한테 뭐 꼬초에 받았다 이런 뭐 예.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이제 빨리 이낙연 총리가 오면서 이제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전략 공천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천에서 가장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경선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 전략 공천 부분을 최소화한다, 이런 방침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면서 경선을 원칙으로 했는데 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 지역은 전략 공천으로 왔지? 선정했지? 이런 논란이 되면 이건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하고 그래서 지금 매우 조심스럽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결정한 것은 이 전략 공천만 별도로 그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논의를 오늘 했어요, 오후에. 여기에서 현재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불출마 지역 중심으로 예. 일단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지역구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것들이 뭐 기득권이란 게 없어진 상황이니까 예. 사실 뭐 전략 공천 하더라도 잡음이 덜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요. 일단 예.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략 공천지로 이제 지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략 공천하는 건 아니다. 일단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현재 예비 후보 등록돼 있는 또는 현재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아마 당 차원에서 증거로 내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략 공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인재 영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전략 공천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먼저 그분들 10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현재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한 7석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10명을 다 줄 수 없죠. 예. 그러면 최소한 3명이 남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 10분들 중에서 예. 지역구에 나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사람을 선발해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구나. 일반인들이 지역구 가서 이게 선거운동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선수들도 사실은 절치부심하면서 몇 년씩 기반 닦고 뭐 예. 이래도 쉽지 않은 마당인데 지금 갑자기 어딘 지역구, 게다가 본인이 살던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거 낙하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사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재 영입한 비례대표가 또 있고요. 또 지금 전략 공천 대상으로 이제 청와대 출신들 예. 몇 명이 이제 이름이 좀 거론됩니다. 오늘 그만두는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예.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이 근거를 제시할 건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뭐 요즘 임종석 실장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다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광재 뭐 이런 네.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임종석 실장이 얼마 전에 본인이 민간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로 다시 돌아올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인기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천을 받기를. 그래서 어떤 뭐 상황이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 뉴스가 시원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